이번에는 이제 요청하셔갖고 제가 추가로 만든 내용이라 강의 자료에는 없어요. 사진을 찍으셔도 됩니다. 몇 가지 볼 건데요. 일단 첫 번째가 상가 권리금 계약과 관련된 부분, 두 번째가 연장과 대필 계약 관련된 부분, 세 번째가 대서에 대한 부분 하나씩 볼 거예요. 미리 말씀드리면 일부 내용은 제 개인적인 견해가 들어가 있으니까 대법원 판례가 아닌 부분들에 대해서 또 실무적으로 개인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참고만 하시고 여러분이 현명하게 응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볼게요. 다들 아시죠? 상가 권리금 계약서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해서는 안 된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다예요. 작성해서 안 된다가 아니라 작성하고 수수료를 받으면 안 된답니다. 자, 관련된 부분들이 쭉 시작을 했어요. 자, 근데 여기서 핵심만 볼게요. 대법원 판례까지 나와 있어요. 사건 번호 넣어놨으니까 인터넷 사건 번호 검색해 보시면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시간 관계상 핵심만 딱딱 뚫고 갑시다. 첫 번째, 권리금 계약서 대신 뭘 썼냐면 컨설팅 계약서 썼어요. 컨설팅 계약서. 됐죠? 자, 그러면 이게 소송에 가서 어떤 판결이 나오게 되냐? 두 번째 단락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컨설팅 계약서에는 피고인들이 담당해야 되는 용역 업무의 내용, 용역 업무의 이행 기준, 기한, 용역 업무의 불이행 또는 불완전 이행 시 그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나 손해배상 책임 등에 관한 정함이 없으니 컨설팅 계약은 무효라는 겁니다. 무효. 그러니까 결국 뭐라는 거예요?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이었다는 거예요. 컨설팅 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므로 권리 양도 양수 계약을 컨설팅 계약서라는 이름으로 썼다. 이게 지금 판례예요. 이게. 자, 그래서 밑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누구든지 행정사 자격 없이 어쩌고저쩌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선고유예예요. 선고유예. 자, 선고가 됐지만 유예가 됐어요. 그러니까 아직 죄는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다시 하지만 않으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가볍게 넘어가고 있는 상태예요. 상대적으로는. 그런데 억울하긴 하죠. 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그 시행령에서 공인중개사의 업무 범위로 정하고 있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나와요. 권리금은 중개 대상물이 아니다 라고 끝났어요. 자, 다음에 2번에 보면 대법원에서도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권리금 계약을 중개한 보수로 중개사법이 정한 중개보수의 한도액을 초과한 보수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없는 취지일 뿐 공인중개사가 법령에 따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이 아니다. 권리금 계약도 임차권 양도 계약에 따른 공인중개사법 효과가 미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거는 대법원 판결에서 임차권 양도 계약도 아니다. 왜? 당사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계속 고법에서 다투다가 대법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결론 하면 안 된다예요. 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제가 이걸 한 10번쯤 읽어봤나 봐요. 그리고 풀었어. 그리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이거예요.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 공인중개사는 중개 대상물인 임대차 계약만 진행하고 권리금 계약을 진행하고 수수료를 받지 말라고요. 결국 대법원 판례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그 다음에 행정사도 마찬가지예요. 행정사도 권리금 계약 진행하고 임대차 계약에 대한 수수료는 받으면 안 된다고. 왜? 임대차는 공인중개사의 그렇죠. 중개대상물에 따른 고유의 업무이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선고유예 100만 원이고 행정사는 권리금 계약하면서 임대차 계약서 써도 잘못 쓰고 돈 받았다가는 무등록 무자격 중개 3년에 3천만 원입니다. 훨씬 처벌 규정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걸 뒤집으면 행정사는 권리금 계약하고 임대차 계약은 무상으로 써주고 쌍방 계약으로, 중개사는 임대차 계약하고 권리금 계약은 쌍방으로 무상으로 해주라는 얘기예요. 지금 대법원은. 억울하죠. 아니 그렇게 할 거면 상가전개 누가 합니까? 그죠? 얼마나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현실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타개해 나갈 수 있을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요. 권리금 계약서를 작성하는 행위는 불법이에요. 거기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대법원 판결이 끝났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되돌리기가 하늘의 별 따기일 거라고 보여져요. 따라서 쌍방 계약으로 진행하시고요. 또는 행정사를 불러서
수수료를 주고 계약을 해달라고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쌍방계약으로 하시면 돼요. 됐죠? 계약서를 작성하고 돈을 받는 행위는 안 된다라고 했으니까요. 두 번째입니다. 권리금 계약을 하는 행위, 알선을 하는 행위는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왜? 이거는 중개대상물이 아니지만 동시에 아무나 해도 되는 일에 속해 있어요. 권리금 중개를 알선하는 행위는 아무나 해도 돼요. 따라서 하시면 됩니다. 하시면 돼요. 다만 그 알선하는 행위를 컨설팅 계약을 통해서 하려면 아까 설명드렸던 유효한 컨설팅이 성립되기 위한 조건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즉 이행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책임과 의무, 그리고 컨설팅을 진행했다는 걸 확인해 줄 컨설팅 보고서가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가 좋겠어요? 알선만 하시고 협의만 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수수료는 어떻게 할 거예요? 네, 알선에 따른 용역 수수료, 즉 권리금 알선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받는 건 합법이에요. 합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동안 우리가 권리금 양도양수 계약서를 썼으니까 권리금 수수료를 줬거든요. 안 썼잖아. 근데도 줄까요? 따라서 첫 번째, 지급약정서라는 걸 통해서 받으시던지 아니면 계약할 때 받으세요. 네, 우리 잘 아시잖아 그런 거. 계약할 때 받으세요.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좋은 방법이다. 자, 가끔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럼 행정사 자격증 따면 어떨까요? 네, 상가만 전문으로 중개하실 계획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상가만 전문으로 하실 거라면. 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자, 이번에는 연장계약서입니다. 자, 연장계약서도 마찬가지예요. 아시는 것처럼 이번에 인천지방법원 판례가 나오면서 시끌시끌합니다. 근데 얘는 조금 더 문제가 심각해요. 다만 첫 번째 연장계약서와 관련된 부분은 아직 하급심이다. 하급심. 상고가 되지 않았다. 즉 내용은 바뀔 수 있어요. 바뀔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긴장하실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알고는 진행하셔야죠. 중요한 내용이 있으니까 볼게요. 자, 세 번째, 다세대주택 월세계약성 및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하여 건네줬대요. 그리고 수수료로 고작 30만 원 받았대요. 임대인이 와서 중개 의뢰를 연장계약서 써달라고 했고, 그래서 중개사가 계약서 쓰고 확인설명서 쓰고 공부 다 지급해서 줬어요. 그리고 30만 원 받았다고요. 그런데 찔렀어요. 그래서 이제 소송으로 갑니다. 자, 뭐라고 하냐? 중개란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 연장계약서나 재계약서를 쓰는 건 중개행위가 없었다는 거예요. 중개행위가 없었다. 중개행위가 없었으므로 중개사가 중개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게 인천지방법원의 판례의 핵심입니다. 자, 따라서 결론입니다. 임대인이 계약서 써달라고 했잖아요. 그죠? 거기에 따라서 계약서를 써주는 거잖아요. 중개가 아니래잖아요. 그럼 여러분 이걸 중개로 만드시면 됩니다. 자, 이것도 제 개인적인 사견이 들어가 있지만 중개로 만드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첫 번째, 중개 의뢰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 다음 장에 나와요. 죄송해요. 관련된 부분은 이제 벌금 300만 원이에요. 벌금 300만 원이면 등록 취소되시잖아요. 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항소심에서 좀 줄어들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고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쭉 정리해보면 이거부터 볼게요. 정리해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해결 방법입니다. 연장계약서하고 재계약서 써달라 그러면 돌려보내세요. 이제 고생 좀 해보라 그래. 이제 안 된댔잖아요. 아니, 돈도 못 받잖아. 돌려보내셔 그냥 깔끔하게. 우리 이것 때문에 그동안에 뭐 대서계약이고 뭐고 한다고 솔직히 얼마 받기나 했어요. 그죠? 하지 말래잖아요. 잘 됐어요. 이참에 깔끔하게 돌려보내시면 됩니다. 하지 마세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또 얘기할게요. 그러면 쌍방계약으로 중개사무소에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하게 도와줬어요? 여러분 중개사무소에서 작성된 계약서는요, 중개사무소가 공인중개사가 서명날인 확인설명서 작성 안 하고 쌍방계약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중개하자가 생기면 여러분 손해배상 책임 있어요.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했냐면
계약서도 쓰고 확인설명서도 쓰고 서류도 발급해 줬었던 거란 말이야. 즉 문제가 발생하면 우리가 책임질 거예요, 이런 뜻이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지 말아라. 쌍방계약으로 사무실에서 계약서 쓰는 것도 하지 말아라. 다 하지 말래잖아요. 그럼 깔끔하게 보내면 되지. 보냈어요. 저기 온유월에 비 쫄딱 맞고 온 천지를 헤매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공인중개사가 고마운 줄 알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자, 두 번째 방식은요, 중개로 끌고 들어오면 돼요. 중개로 끌고 들어오면 돼요. 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가 중개 의뢰를 받아야 되고요. 두 번째가 중개 행위, 즉 조율 과정이 있어야 돼요. 조율 과정. 세 번째가 현장 답사, 임장 활동을 해야 됩니다. 네 번째가 계약서, 확인 설명서, 관련 공부 및 공제 증서가 지급되면 돼요. 그러면 입증이 가능하므로 이의 제기가 성립이 안 됩니다. 됐죠?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중개 의뢰받았음을 입증하려면 재계약서 좀 써주세요 라고 얘기했을 때 중개 의뢰하시는 거죠? 라고 여러분 얘기하셔야 돼요. 이게 시작입니다. 이해되셨어요? 굉장히 중요한 차이인 거예요. 네 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니요, 전 중개 의뢰는 아니고요, 재계약서만 써달라는 겁니다. 그럼 돌려보내시라고요. 이해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거래 조건에 대한 협의가 있었어야 돼요. 중개 행위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계약갱신 요구권에 따라 5% 증액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시고 거기에 따라 재계약서 써달라, 연장계약서 써달라는 건 알고 계시는 부분이시죠? 라고 확인하셔야 됩니다. 됐죠? 세 번째, 2년 동안 세입자한테 집을 임대를 하시고 나서 못 봤으니까 계약서 다시 작성하시기 전에 선량한 주의 관리자의 의무를 가지고 잘 보존하고 있는지 현장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러고 계약하시죠?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쓰세요. 그러면 중개예요. 그러면 중개예요. 누가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요령 됐죠? 중개사님, 대표님, 사장님, 연장계약서 좀 써주세요. 뭐라고요? 중개 의뢰하시는 거죠? 라고 시작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가끔 있어요. 이미 거래한 사람은요, 여러분이 이미 거래했었던 사람 있잖아요. 그분이 재계약서 써달라고 오면 이것도 참 거부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거부하기가 참 애매하죠. 그죠? 네. 그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개 의뢰하시는 거죠. 네. 우리가 법에 이러이러한 문제가 좀 있어서 이렇게밖에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설명하시고 예전처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전처럼.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중개 의뢰를 받아야 한다.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대서나 대필. 이거 문제 있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쌍방 합의에 따라서 계약한다라고 해서 안 돼요. 대서시잖아요. 안 돼요. 중개사무소에서 계약한다. 실제 그러면 중개사가 안 써주고 중개사무소에서 양 당사자가 계약한다. 안 돼요, 이것도. 여러분 사무실에서는 중개밖에 안 돼요. 중개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서 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분명히 짚고 가요. 대서, 대필 하지 않아요. 하지 않습니다. 네. 자, 요렇게 하면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들이 싹 정리가 됐을 것 같아요. 이제 가장 마지막으로 핫 이슈 하나 남아있죠? 확인설명서 개정안입니다. 자, 이 부분이 교재에 있어요. 교재에 있는데 이 부분이 발표되고 나서 7월 2일 날 시행이 되고 7월 4일 날 갑자기 법이 바뀌더니 7월 10일 날 갑자기 시행하래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구체적인 작성 방법에 대한 게 예고됐을 때하고 실제 발표됐을 때하고 시행됐을 때하고 달라요. 내용이 달라요. 이것 때문에 혼선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떡같이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찰떡같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중개업 할 때 어려운 부분이 이런 부분들이죠. 자, 일단 볼게요. 일단 시간이 얼마 없어서 중요한 내용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확인설명서란 어떤 의미죠? 단속의 대상이고 손해배상의 근거입니다. 따라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지기 위한 증빙서류예요. 그러면 확인설명서를 잘 쓴다는 얘기는 책임을 안 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입니다.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예요. 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야 된다. 정답이에요.
예외 없이 반드시 중개보수를 받으려면 확인 설명서가 있어야 합니다. 자, 거래 계약이 체결되기 전, 즉 중개가 완성되기 전, 이게 실무적으로 진행하는 내용하고 법하고 달라요. 법에서는 어떻게 돼? 우리 법에서는 확인 설명서 작성하고 확인 설명하고 그리고 계약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실무적으로는 계약서 쓰고 확인 설명서 쓰시죠. 같은 날 동시에 진행되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데 법은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요게 문제가 돼요. 아까 가계약한 날을 기준으로 계약서 작성일을 쓰면 어떻게 될까요? 안 돼요. 다시 가계약은 이날 했어요. 그리고 나서 본계약은 이날 했습니다. 이날 쓰면서 계약서 작성일, 즉 계약 체결일을 이날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실거래가 신고 위반을 카운트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절대 안 돼요. 왜냐하면 확인 설명서 제공일이 계약일 후기 때문에 안 돼요. 같은 날이면 전후 관계를 따질 수가 없으니까 상관없는데 계약일 이후가 돼버리죠. 그리고 그게 입증이 된단 말이에요. 확인 설명서 작성일을 이날로 쓰더라도 사람들이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입증이 된다고요. 그래서 그리하시면 안 돼요. 가계약일은 가계약일, 계약서 작성일은 계약서 작성일, 확인설명서 작성일은 확인설명서 작성일이 되어야 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게 예전에 관련된 부분에 혼선이 좀 있었죠. 네, 가계약일을 계약서 작성일로 하자라는 얘기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그 부분을 혼동하고 계시는 계공님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니에요. 다 따로 해요. 다 따로. 자, 또 이 얘기 나오죠.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 그럼 권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죠? 매수인, 임차인에게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고요. 매도인, 임대인에게는 확인 설명의 의무가 없어요. 그럼 누구한테 지급하느냐? 거래 당사자 모두예요. 모두. 자, 여기서 중요한 개념. 공동중개라면, 공동중개의 공동명의인이라면 전부예요. 그 법에 어디에도 공동명의라면 한 사람, 명의자 한 사람에게만 지급하라고 안 돼 있어요. 공동명의자 모두예요. 모두. 이거 갖고 제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려놨더니 그렇게 저한테 전화해서 따지시던데 아니라는 규정을 갖고 와봐요. 없어요. 법에 공인중개사법 25조에 딱 이거밖에 없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이렇게 돼 있어. 거래 당사자 모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공동명의면 거래 당사자가 2명이잖아요. 2명 공동명. 그럼 둘 다 줘야죠. 5명이면요. 5개잖아요. 5개. 저 지난번에 계약하면서 계약서 8개 썼어요. 8개. 8개. 종이값 너무 아깝더라고. 진짜. 왜 이렇게 할까요? 저는 보수적으로 하는 거예요. 저런 거 하나 때문에 책 잡혀가지고 창피한 일 안 당하려고 보수적으로 하는 겁니다. 버튼 하나 눌러서 프린트 하나 더 하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솔직히 종이값 얼마나 한다고? 그래서 그냥 프린트 합니다. 자, 가계약할 때는 확인설명서를 지급하지 않아도 돼요. 그거는 법제처 유권 해석에 따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 확인설명서 관련돼서 행정처분이 있는데 아까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하지 않은 경우 3개월 자격정지에 걸릴 수 있다. 아시죠? 그 부분이 여기 나옵니다. 두 번째, 6개월 이내에 업무정지. 아까 보셨죠? 자, 다음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아까 보셨고요. 행정처분의 근거는 대법원에서 명시적 위반 사유가 아닐 경우에는 처분하지 말라고 되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확인설명서 개정안이 7월 10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임대차 중개 시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 전입세대 확인서 제출 여부, 최우선 변제금, 임대보증금 보증 등을 확인 설명할 수 있도록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바꿨다. 이거예요. 뭘 위해서? 세입자의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확인설명서를 개정했다. 이게 골자예요. 이게 골자. 그러고 나서 다들 아시는 것처럼 바뀐 내용이 빨간색이에요. 빨간색. 제가 지금까지 22년 동안 하면서 역대급 개정이야. 역대급 개정. 그리고 역대급 불친절해. 지금까지도 얘기가 나와요. 저걸 어떻게 써야 되느냐가. 그리고 안타깝게도 소송이 계속될 것 같습니다. 소송이 계속될 것 같아요. 자, 이러한 부분들이 바뀌었는데 소송이 안 당하게끔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 잘 들으시고 대처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작성 방법인데요. 보시면 확인설명서를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들어가서 다운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뒤에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요. 작성 방법. 아마 한방에서 계약서 다 한방에서 쓰시잖아요. 그래서 아마 저런 게 있다는 걸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작성 방법이라고 나와요. 저기서 빨간색 글씨가 이번에 다 바뀐 거예요. 작성 방법이. 자, 그래서 또 하나. 저 작성 방법을 보고 확인 설명서를 작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재에는 저 작성 방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넣어놨는데 정말 말도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실무를 1도 고려 안 하고 만들어져 있는 내용이니까 이제 실무적으로 해석을 좀 해봐야 되겠죠. 자, 일단 저 입법 예고 되면서 발표될 때 이렇게 얘기가 나와요. 주거용 오피스텔에 관련된 얘기가 나옵니다.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동안에는 확인설명서 유형을 주거용과 비주거용을 선택을 할 때 무조건 공부가 대상이었어요. 공부가 대상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예외가 생기는 겁니다. 예외가. 따라서 업무용 오피스텔이라서 공부에 업무용 오피스텔이라고 나온다 하더라도 주거용 오피스텔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 확인설명서를 작성해줘야 한다. 딱 하나의 예외가 생긴 거예요, 지금. 예외가 생긴 거예요. 자, 이게 시작이죠. 두 번째입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국세 및 진압세 체납 정보, 머리 아파. 자, 다음에 전입세대 확인서, 머리 아파. 넘어갈게요. 자, 이런 부분들이 작성 방법이라고 쭉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이 별표 치셔야 될 게 있어요. 바로 4번 항목입니다. 4번 항목. 자, 우리 조금 전에 신탁 뜯기에 대한 부분 설명드렸죠. 확인 설명을 할 때 신탁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반드시 신탁 원부를 확인해서 근거 자료로 제시하고 라고 설명드렸죠. 네, 그 내용이 이제는 아예 확인 설명서 작성 방법에 추가가 돼서 들어갔어요. 아예. 그러니까 이제는 빼도 박도 못해요. 예전에는 판례에서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예 시행규칙에,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명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셔야 돼요. 명시가 되었다. 따라서 신탁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탁자 및 신탁물권, 가로 열고 신탁 원부 번호를 적고 신탁 원부 약정사항에 명시된 대상물권에 대한 임대차 계약의 요건을 확인하여 그 요건에 따라 유효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을 설명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협회에서 실무교육하면서 신탁이 자꾸 문제가 생겨서 신탁 관련된 중개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설명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아유, 그렇게 어렵고 복잡한 게 어떻게 해? 사고만 안 나면 되지. 라고 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연수교육에서도. 사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확인설명서 위반으로 과태료 대상이 또 됐기 때문에 이제는 신탁계약 대충 하시면 딱 큰 코 다치기 좋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과태료 500짜리입니다. 감면에도 250짜리예요. 주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공동담보예요. 공동담보. 공동담보가 특정 세대에만 적혀 있는데 전체 공동담보가 되어 있는 것처럼 설명해서 기망해서 계약 체결에 따른 결정을 오해하게 만들었다면 공인중개사 사기죄로 처벌할 거야. 이 얘기가 여기 나와요.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등기부 등본을 열람하실 때부터 공동담보 목록을 포함해서 열람하시는 게 습관이 되어 주셔야 한다는 것부터가 시작이에요. 이제 대충 하던 대로 하시면 잘못하면 형사처벌받게 생겼습니다. 형사처벌. 주의하셔야 되는 내용이야. 자, 다음에 설명사항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도시군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그 밖에 도시군관리계획은 개업공인중개사가 확인하면 확인설명서에 보면 그런 거 적는 게 있는 거 아시죠? 공법에 관련된 사항, 이용규제 및 경법에 관련된 사항. 그 밖에 이용제한 및 거래규제 사항은 토지이용계획 확인서의 내용을 확인하고 공부에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은 부동산 종합공부시스템 등을 확인해서 기록을 하래요. 저는 이거를 10번을 읽어봐도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이거 명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분들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자, 힌트.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확인해서 써주시고요. 한방에서 확인설명서 쓰실 때 그 참고하는 버튼이 있잖아요. 누르시면
어떻게 쓰라고 나오잖아요. 그거 척이나 참고해서 쓰시고 힌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뭔 소리인지 몰라도 어디다가 또 다 구겨서 넣어. 다 그냥 넣으라고. 그냥 토시 하나 빼놓지 말고 넣으면 돼. 일단 이해되셨어요? 왜냐면 이걸 엿다 놔야 되나 저걸 졌다 놔야 되나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토지 이용계획 확인서에 있는 내용을 빼뜨렸어. 이러면 문제가 될 수 있어도 다른 곳에다 넣었어. 이건 문제가 이거 어려워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다 넣으세요. 그냥 다 넣으세요. 그러면 돼요. 제가 중계를 하니까 너무 잘 이해해요.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애로사항인지. 그죠? 자, 임대차 확인사항. 이 페이지가 관건입니다. 얘는 사진 하나 찍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이걸 좀 내용을 바꾼 것 같죠? 찍어 두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이거 자꾸 논란의 여지가 있어서 제가 아예 새롭게 좀 추가를 했어요. 각각의 항목을 언제 써야 되느냐 이거 가지고 지금 계속 얘기가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개떡같이 만들어놨지만 찰떡같이 볼게요. 4. 임대차 확인사항이에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일 때 확인하라는 거예요? 아니면 임대차가 있으면 확인하라는 거예요? 이게 애매하죠. 여기서부터. 그리고 관련된 내용이 나와요. 확정일자 부여나 국세민지박세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면제금. 저 4가지 항목은 임대차 계약 시 작성하는 거예요. 저거는 법에 나와요. 법에 나와요. 조금 이따 관련된 규정 보여드릴게요. 법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민간임대 등록 여부 있죠. 저거는 민간임대 주택사업자를 계약할 때 나와요.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어. 왜 문제가 있냐면 이제 한방 매매계약서 쓰잖아요. 그러면 저거를 민간임대주택사업자 저 부분을 체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근데 민간임대주택사업자도 매매가 된다는 거 아시죠? 그죠? 그러려면 매매에도 저걸 작성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약간 지금 과도기적인 상황이라. 힌트, 혹시 지원이 안 되면 프린트해서 체크하세요. 지원이 안 됐습니까? 못했습니다 같은 저기 초등학생 같은 변명하지 마시고 프린트해서 체크해서 확인 설명하시라고요. 됐죠? 됐죠? 중요하게 말씀드렸어요. 임대사업자도 매매를 하려면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 기록이 돼줘야 되기 때문에 민간임대주택사업자의 매매 및 임대차 계약을 작성할 때는 적하니 들어가 주어야 합니다. 됐죠? 자, 다음에 미등록. 저것도 논쟁의 대상인데 미등록이란 임대차 계약을 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아닌 경우에 미등록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임대사업자인데 임대사업자로서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한 등록하지 않은 주택을 미등록이라는 걸까요? 어디에도 규정이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임대사업자 아니면 그냥 체크해. 체크하셔요. 임대사업자 등록 안 했다고 체크하셔. 그러면 편하죠. 이것도. 편하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프린트하셔서 직접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3번째입니다.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이거는 예전에도 있었어요. 위치가 옮겨졌을 뿐이죠. 자, 이 부분은요. 세입자가 있는 매매와 임대차에 모두 적용입니다. 세입자가 있는 매매와 임대차. 자, 그러니까 저 내용을 보면 정리가 되죠. 임대차일 때, 민간임대주택 사입자일 때, 세입자일 때. 딱 저 3가지만 기억하면 되겠죠. 자, 다음에 또 하나. 국토부에서 나온 얘기 중에 하나는 저 밑에 임대인, 임차인, 개업공인중개사 저거 나와 있잖아요. 저기에 매매의 경우에는 공란으로 두어도 무방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저 위의 내용이 매매에도 해당이 되잖아요. 해당이 되잖아요. 그죠? 대신 매매는 임대인, 임차인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매매에도 확인 설명하셔야 되잖아요. 제가 추천하는 거 그냥 찍어요. 어차피 찍는 거. 그 인주값 없으시면 제가 인주값 보내드릴게요. 찍어 그냥.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 얘기예요. 아직 저 부분이 명확하게 이거다 저거다 라고 지침을 일부러 안 내리는 것 같아요. 자기네들도.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중개업계에서 알아서 교통정리해서 보내주겠지 이 생각하시나 봐. 그래서 지금 저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니 일단 찍고 봐라. 안 찍으면 문제가 돼도 찍으면 문제가 안 된다. 찍으면 문제가 안 된다. 됐죠? 대신 매매는 임대인, 임차인은 도장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임대인이고 임차인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자,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25조의 3에 이렇게 나옵니다. 설명해야 하는데요.
확정일자 부여기관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항, 임대인이 납부하지 아니한 국세 및 지방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다는 사항을 임차인에게 설명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저거는 누가 확인하라고요? 임차인 당신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알려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우리가 말씀드렸다시피 여기까지가 좋은 거예요. 중개사한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쟨 비추예요, 비추. 이유는 설명드렸죠. 관련된 부분을 안내하지 않으면 이 역시도 과태료 500만 원입니다. 자, 관련된 부분, 지금 설명드렸던 부분에 있어서 매매 임대차의 경우에만 해야 되는 부분의 설명이 따로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21조에 보면 관련된 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요. 임대차를 중개하는 경우에는 3의 2, 관리비 금액과 그 산출내역. 자, 그러니까 매매의 경우에는 관리비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매매의 경우에는. 됐죠? 자, 다음에 최우선 변제금에 대한 사항, 전입세대 확인서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른 보증가입 여부에 대한 부분은 확인 설명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의 경우에 해당되는 내용만 정리를 좀 해놨어요. 색깔로. 자, 이거를 하나씩 뜯어보면 그렇습니다.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예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 자, 확정일자 부여 현황 정보에 대해 임대차보호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잠깐만, 이렇게 할게요. 선순위 임차 내역을 여러분의 머리에 정리하셔야 될 게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선순위 임차 내역을 확인하려면 두 종류의 사람을 확인해야 돼요. 하나가 우선 변제권. 인도와 주민등록과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 변제권이 있는 사람과 인도와 주민등록만으로 보호를 받는 최우선 변제권. 두 종류의 사람이 확인이 돼줘야 돼요. 따라서 확정일자를 받은 우선 변제권에 있는 사람을 확인할 때는 저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라 라는 게 핵심 내용이에요. 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그러니까 체결하기 전이네요. 계약서 쓰기 전이라고요. 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라고 나오네요. 그럼 결론은 싹 정리해보면 이 얘기가 돼요. 밑에 볼게요. 상기 내용을 설명해야 돼. 단 임차인이 직접 열람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주는 게 우리한테는 좋아. 공인중개사가 대신 확인해 주겠다라는 말은 안 하는 게 좋아. 이러면 주민센터에서 계약 하나 할 때마다 서류 하나 떼려면 2시간씩 있어야 돼. 그리고 엄청 짜증내는 주민센터 직원을 보게 될 거야. 해봤어. 그러니 임차인 당신이 하면 됩니다. 야, 여기서 첫 번째,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임대차 계약서, 정보 제공 요청서, 확인 설명서가 있으면 돼요. 됐죠? 임대차 계약을 이미 했잖아요. 그러면 저 세 개 서류가 있으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거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예요. 미리 얘기하면 임대차 계약서하고 확인 설명서를 들고 가면 주민센터에서 서식을 줘요. 거기다 쓰면 돼요. 별도로 할 게 없어. 문제는 뭐냐?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확정일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느냐? 있어요. 뭘 하면? 임대인이 동의하면.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요. 미리 동의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약하고 나서 선순위 임차 내역이 너무 많다는 게 확인이 되면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계약 해지한다고 돌려달라고 하면 순순히 네 알겠습니다 하고 돌려주든가요? 해보셨잖아요. 안 돌려주죠. 그래서 반쪽짜리 법이라는 겁니다. 저게. 그래서 뭐 해야 되죠? 임대인이 의무가 있어요. 정보 제시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얘기해야 될 건 딱 하나입니다. 임대인은 정보 제시의 의무가 있으나 정보 제시를 하지 않아도 동의함으로써 가름한다 이렇게 돼 있어. 동의함으로써. 동의했는데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동의함으로써 가름한다가 아니라 정보 제시를 해야 한다? 하지 않으면 과태료 내야죠. 이렇게 바뀌었어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입법이 있는 사람 편인 것 같아요. 반쪽짜리죠. 계약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이 동의해 주겠습니까? 저것도 문제예요.
왜 문제냐면 그래놓고 선순위 임차 내역 죄다 확인하고 계약 안 하면 어떡할 건데요? 그랬더니 이번엔 또 개인정보보호법 문제 얘기하시더라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고 저걸 지키라고 하는 건 현실적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런 부분을 따지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가 좀 더 현명하게 대처를 할 필요가 있어요.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약을 넣어줘야 돼요. 임대인이 제시한 선순위 임차 보증금의 합계액이 얼마를 초과하는 선순위 임차인이 있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항상 한다고 하면 안 되고 임차인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기로 하고 계약금 즉시 반환한다라는 특약을 하나 넣어줘야 나중에 뭘 할 수 있어요? 강제로 청구라도 할 수 있죠. 강제로 청구라도. 그래서 특약사항에 저 내용을 명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제일 중요한 건 뭘까요? 이 계약이 안전한 임대차 계약인지를 우리가 미리 알아야죠. 그러려면 매매 금액이 추산이 되어야 하고 전 세대의 임대차 보증금이 대략적으로 어느 정도 들어가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만 사실상 계약이 가능하다라는 걸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건 주인 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면 그나마 안전한 거고 아시잖아요. 그죠? 그런 거 아니면 리스크가 큰 거죠. 지금 아시는 것처럼 올라가 있잖아요. 그 깡통 전세 그 중개 플랫폼에 엄청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주의하시라고요. 그러니까 중개 보조원들이랑 같이 놀아나지 마시고 또 주의하시라고요. 그런 거. 자, 또 볼게요.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 자, 봐봐요.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확정일자를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임대인의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요. 계약을 체결하는 자라는 게 증빙이 되죠. 계약서가 없으니까. 따라서 계약을 체결하는 자가 나 이거 계약하려면 선순위 확정일자 여부 확인해야 계약할 거야 라고 여러분에게 한다면 여러분은 사무실에 2가지 서류를 비치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저 안에 보면 좌측에 중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라고 표시가 있죠. 저기에 체크를 해야 돼요. 체크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을 작성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에는 임대인의 동의를 받는 곳이 없어요. 따라서 별지로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만들어야 됩니다. 양식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임의대로 만드시면 돼요. 되셨나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임대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퍽도 동의해 주겠어요, 그죠? 네. 진짜 안타깝지만 현실이 그런 거 어떻게 하겠어요? 자, 그러니 굳이 계약도 하기 전에 확정일자 현황을 확인하고 싶다면 임대인에게 저 서류를 구비해 두고 임대인에게 동의할 건지를 물어봐야겠죠? 임대인이 싫다면 계약 못하는 거고 임대인이 동의해주면 계약하는 거고. 그래도 다행인 거는 요새 전세 사기 문제가 하도 시끄러워서 임대인들의 콧대가 많이 내려가지 않았어요? 그죠? 갖고 오세요. 네. 요새는 시키지 않아도 세트도 들고 오시던데. 시키지 않아도. 그죠? 그나마 많이 나아진 거죠. 안 빠져서 난리죠, 지금. 자, 이 부분도 참 웃겨요. 왜 웃기냐면은 우리가 조금 전에 봤던 게 뭐냐면 주택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거든요. 여기에는 임대인의 동의 양식이 없다 그랬잖아요. 상가 임대차 정보 제공 요청서거든요. 저기는 있어, 오른쪽에 동의 양식이. 웃기지 않아요, 저것도 보면? 진짜 저는 이제 법 전공이 아니라서 어떻게 저런 일이 생기는지 이해가 잘 안 돼요. 어떻게? 물론 관련 법령이 달라요. 그런데 왜 저럴 수 있을까? 아무튼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오늘 중요한 거 하나 했어요.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계약 체결 전과 계약 체결하고 나서 어떻게 달라지는가 설명했죠. 두 번째입니다.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정보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골 때리는 얘기가 있어요. 두 번째, 임대차 계약을 하기 전 또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차 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개벽다 같은 소리냐?
이 어려운 한국말을 좀 풀어보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임대보증금이 1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수고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에는 동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게 포인트예요. 자, 그러니까 1천만 원이 안 되는 천에 얼마짜리? 법으로 보호받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럼 이제부터 여러분이 요령이 생기셔야죠. 사실은 최우선 변제금의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괜찮을 수도 있어요. 그죠? 조금 이따가 최우선 변제 순위 볼 텐데 괜찮을 수도 있긴 있어요. 근데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1,000만 원 미만의 1,000만 원 이하의 세입자는 그들에게도 1,000만 원이 전 재산일 텐데 너무하지 않을까요? 그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을 안 준다는 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 여러분들 한 방에 들어가시면 오른쪽 위에 나이스 신용정보 조회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면 990원 내시면 임대인의 국세 및 지분학세 체납 여부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밑에 신청서식 동의하는 경우엔 동의서가 있어야 되고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의가 없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나와요.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인의 동의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하는 및 국세, 지방세 체납 여부를 미리 확인하고 안전한 계약을 체결해 달라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상의 골자이므로 여러분이 계약을 하실 때는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하시고 임대인에게 서류를 가지고 오세요라고 안내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동의 어떻게 받을까요? 동의하면 된다 그랬잖아요. 동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 중간에 보니까 어때요? 저기 보면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있죠? 저기다 체크하면 돼. 그러니까 여러분 사무실에 뭐가 있어야 되죠? 미납국세 등 열람 신청서라는 서식이 여러분 사무실에 있어야 편하겠죠? 지방세는 어때요? 지방세도 있습니다. 밑에 임대인 동의서 있죠? 그러니까 저 서식이 있어야 바로 받아서 주면 되니까 편하겠죠? 물건을 접수를 받을 때부터 받는 게 좋겠죠? 사실은. 자, 임대차 확인사항입니다. 전입세대 확인서, 최우선 변제금입니다. 자, 여기 보면 이건 쉬워요. 왜 쉽냐면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신분증이 있으면 돼요.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서하고 신분증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죠. 전입세대 확인을 하려면 계약하고 확인해야 된다는 거죠. 그럼 계약하기 전에 확인하려면요. 그쵸.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맞아요. 밑에 나오죠. 그때는 위임을 받은 사람, 대리인, 임대인의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동의가 아니라 임대인이 대리인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임대인의 신분증 4번을 가지고 선택할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서류가 전입세대 확인서 열람 또는 교부 신청서예요. 저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사무실에 저 서류도 또 있어야겠죠. 이렇게 느끼면서 뭐가 느껴져요? 한 세대만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 세대를 확인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 세대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끔 저런 서류도 필요하고 신청하면 저런 확인서도 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뭐 어떤 생각이 들어요? 주민센터 차려야죠. 이게 주민센터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네, 참 안타깝습니다. 자, 최우선 변제금을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잘못된 정보를 만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주 주의해야 될 부분이에요. 최우선 변제금을 확인하는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오른쪽 중간 밑에 보시면 소액 임차인의 범위 안내라고 나오나요? 저기서 보셔야 돼요. 솔직히 우리가 먹고 사느라 바빠갖고 법 개정되고 시행되는 거 일일이 다 챙길 수가 없잖아요. 그죠? 우리 관악구치회처럼 이렇게 특강을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럼 저기서 챙겨보셔야지. 인터넷 잘못 검색하시면 한 방에 간다. 자, 저걸 내용을 정리해보면 결국 이런 얘기입니다. 저런 표가 나와요. 그죠? 다들 아시죠? 근저당 등 2번 항목에 제가 써놨는데요. 근저당 등 선순위 담보물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쓰래요. 그런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근저당권이 2개가 있으면 당연히 먼저 설정된 근저당 기준이죠. 근저당권이 없으면요. 안 써도 될까요?
이게 또 도마 위에서 팔딱팔딱 뛰어요, 지금. 미리 얘기해 드릴게요. 계약서 체결 시점으로 쓰세요. 선순위 근저당이 없다 하더라도 계약서 체결 시점에 최우선 변제금 쓰시라고. 왜냐면 당일날 신청 들어가 버리시면 우선순위가 다 터지는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당일날 신청 들어가면. 그게 나중에 무슨 얘기가 하냐면 공인중개사가 설명 안 했다, 알면서 뭐 했다, 이런 얘기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그냥 써버리세요. 아까 얘기했죠. 쓰면 괜찮고 안 쓰면 문제된다 라고 말씀드렸죠. 찍으면 괜찮고 안 찍으면 문제된다 얘기했으니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또 하나, 경매 배당 순위에 법이 바뀌었어요. 국세 및 지방세보다 최우선 변제금을 위로 올라갔습니다. 위로 올라갔어요. 저거 하나는 잘 해준 것 같아요. 저거 하나는. 자, 그래서 관련된 부분들을 안내를 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자, 적어도 최우선 변제금은 보장받는다. 다만 최우선 변제금이라고 전액을 보장받는 건 아닌 건 아시죠? 네, 경매 낙찰가액의 이 50% 범위 안에서 보장받는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민간 임대주택에 관련된 사항이 쭉 나와 있고, 확인설명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민간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요거 어디에서도 이 얘기 안 하던데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부분은 확인설명서 작성 방법을 보면 한 줄로 기가 막히게 대충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 내용을 풀면 이 얘기가 됩니다. 임대사업자의 세입자는 임대보증금 전액에 대하여 임대보증금 보증에 가입해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과 일부만 가입해도 되는 사람이 있죠. 그 규정은 적어놨어요. 그런데 저 중요한 건 뭐냐면 전부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어차피 보증이 가입됐으니까 상관이 없지만 일부가 가입됐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되는 조건, 즉 최우선 변제금 이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임차인의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동의서가 필요해요. 임차인의 동의서. 아시죠? 임차인의 동의서. 뭐가 있죠? 임대보증금 일부 보증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가 뭐예요? 임대보증금 미가입에 대한 임차인 동의서. 두 가지가 있으셔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있으셔야 해요. 자, 그러니까 요 내용 참고하셔서 이것도 마찬가지죠? 구비해 놓으셨다가 임대차, 주택임대사업자 계약하실 때 관련된 내용을 같이 받아서 제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저게 임대보증금 보증에 대한 설명이에요. 되셨죠? 자, 다음에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 여부 확인서. 자,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거는 법정 양식이 아니죠. 이거는 이번에 개정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었던 부분이 위치만 바뀐 겁니다. 저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죠? 임차인이 계약갱신 안 하겠다, 불행사하겠다 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번복할 수 있다는 거 아시죠? 번복할 수 있다. 언제? 그러면 이 부분이 계약이 체결됐거나 새로운 임차인을 구했다라는 통지가 도달하기 전에는 전에 살던 임차인이 언제든지 번복하고 계속 살 수 있어요. 계속 살 수 있다고. 따라서 관련된 부분에 문제가 안 생기려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거나 매매 계약이 체결됐음을 알려야 되잖아요. 못 들었다고 하면 답 없잖아요. 그러니까 다 필요 없고 계약하면 계약금 받아서 10% 넣어주라고. 왜 반환 안 하세요? 살고 있는 세입자한테 집 구하라고 보증금 일부를 반환해 주시라고요. 이거 자꾸 안 하시고 그냥 눈깜떼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러니까 나중에 저 그런 통지 들은 적이 없는데요. 매수자는 입주해야 되는데 들은 적이 없고 저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할 건데요 라고 나오니까 이제 자꾸 싸우잖아요. 그러지 마시라고 하시라고 그 내용입니다. 자, 다음에 또 하나, 법정 양식이 아닐 수밖에 없는 게 임대인이 임대를 하려고 왔는데 계약서를 갖고 왔어. 근데 계약서 특이하게 보니까 계약갱신 요구권을 사용한 재계약임이라고 써 있어. 그러면 별도로 저런 서류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더불어서 하나 더.
그러면 그 서류가 진짜일까요? 임차인이 갖고 온 거는 진짜일 수 있어. 확정일자 도장 찍혀 있으니까. 임대인이 갖고 온 임대차 계약서는 직접 확인하셔야 됩니다. 직접 확인하셔야 돼요. 도장 가게 가서 5,000원만 주면 도장 파줘요. 그런 거에 속는 아마추어 중개는 하지 마시라고 제가 속을 뻔해서 하는 얘기예요. 얼마든지 가라로 만들어 갖고 오더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관리비에 대한 부분입니다. 관리비 맨 밑에 볼게요. 임대차 계약의 경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임대보증금 월 단위의 차임액, 계약기간 및 임대차 계약의 장기 수선 충당금 젠장. 자, 이게 들어왔어 이번에. 자, 그동안 우리 장기 수선 충당금 솔직히 깜빡해서 넘어갈 때도 있고 선수관리비 깜빡해서 넘어갈 때도 있고 있으시잖아요. 이제는 어디에다가 써줘야 되냐? 10번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않은 물건의 권리사항에다가 뭐에 대한 내용? 선순위 임차 내역에 대한 내용 뿐만 아니라 장기수선 충당금 써주시라고요. 뭐라고 써야 되냐면 장기수선 충당금은 매도인이 부담하기로 함 같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해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장기수선 충당금에 대한 정산은 관행적으로 하셨죠, 우리가. 근데 이제는 관행이 아니라 뭐라고요? 의무사항이 되신 겁니다. 장기수선 충당금만 나와 있지만 모두 신경 써야 될 수 있다고요? 선수관리비도 신경 써야 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완벽하게 법에 들어온 거예요, 이제. 누락해서 분쟁이 생기면 뭐라고요?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자, 6번째,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자, 관리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시행령 21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임대차에 대해서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 시에 쓰면 됩니다. 매매 계약서를 쓸 때는 작성의 의무가 없습니다.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관리비에 대한 자료를 임대인이 제출하면 깔끔해요. 그죠? 그런데 제출하지 않으면요.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써야 된다고 이제는. 확인서 표시 광고할 때는 제시하지만 안 쓸 수 있었잖아요. 네 번째 예외 사항이었잖아요. 근데 이제는 써야 된다니까요. 써야 된다니까. 자, 그럼 여기서 생각해 봐야죠. 임대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첫 번째, 공동주택은 쉬워. 왜?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에 들어가면 있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네이버 부동산 가면 있잖아요. 그거 쓰시면 돼. 쓰시면 돼요. 됐죠? 됐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지옥 끝까지 가서 얘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얘기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임대인이 말하게 만들어서 임대인의 진술에 따른 관리비를 기록하셔야 한다는 게 확인설명서 관리비의 큰 특징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이 임의대로 적을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관리비가 이미 부과가 되고 있는데 빵!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포인트예요. 두 번째입니다. 관리비의 포함 비목에 대해서 나오죠? 포함 비목. 요것도 어떻게 적을 것이냐가 문제인데요. 포함 비목. 자, 아파트의 경우에 그래서 제가 써놨어요. 아파트 고지서를 보면요. 솔직히 아파트 전부 다 개별 부담이고요. 공동전기, 공동수도, 그 다음에 공동 무슨 엘리베이터가 공동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나와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 인터넷 이용료는 다 개별 부담이야. 관리비에 공동으로 부담돼. 사실은 TV 수신료도 공동 부담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밖에 비목이라고 체크할 수밖에 없어요, 아파트는. 그러면 거기다 뭐라고 체크할 건데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공동 전기 및 수도, 피트니스 이용료 등. 근데 한 방에다 쓰잖아요? 그러면 저기 써 있잖아요. 공동 전기 및 수도, 피트니스 이용료 등 10글자, 그죠? 밖에 안 들어가요. 한 방에. 그러니까 알아서 요령껏 쓰시면 돼요. 자, 두 번째, 관리비 부과 방식이잖아요. 아파트는 편해요. 왜? 관리 규약에 따른 부과 하면 되니까. 근데 아파트가 아니면요. 그 밖에 부과 방식에 선택하시고 세대별 사용량에 따른 부과라고 여러분이 기록해 주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됐죠? 됐죠? 자, 작성 방법 6에 이런 거 나오는데 요거는 바뀐 내용이 없으니까 넘어가고요. 7번, 이슈와 논쟁이 되는 7번입니다. 중개보조원의 현장 안내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자, 중개보조원이란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으로서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되어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중개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라는 거죠. 중개보조원은 현장 안내 등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경우 중개 의뢰인에게 본인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만일 알리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가 됐다면 과태료 500만 원 양벌 규정이에요. 중개보조원도 500만 원, 여러분도 500만 원. 그러면 우린 책임 안 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현실적인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보세요. 또 공동중개를 했어요.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죠? 중개보조원이랑 계약했는데 중개보조원이 뭐 도장을 들고 온다거나 중개보조원이 서명을 안 하고 중개 뭐 한다거나 뭐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잠깐 말씀드렸죠? 그래서 중요한 내용이 나오네요. 공동중개했어요. 한쪽은 개공이야. 한쪽은 보조원이야. 그럼 여기다 뭐라고 체크해야 돼요? 둘 다 체크해요. 개공도 체크하시고 보조원도 체크하시라고.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그 얘기예요. 확인설명서는 보수적으로 쓰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했을 때 문제 제기가 안 되도록. 솔직히 얘기하면 여기다가 중개보조원이라 체크한다고 계약 안 하겠어요? 하잖아요. 그게 계약의 중요한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거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중개보조원이 요만큼이라도 개입됐으면 당장 체크하라고 그냥. 그러면 깔끔하죠. 그것 때문에 계약 안 하는 사람 없으니까. 두 번째, 중개보조원임을 적극적인 방법으로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는 방법 세 가지밖에 없어요. 제가 보니까. 첫 번째는 중개보조원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안내판을 사무실에 부착하는 겁니다. 제 생각에는 쪽팔려서 다 그만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중개보조원 명찰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전 두 번째 방법이라고 봐요. 두 번째 방법.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중개보조원의 사진 명함을 만들어서 보내주면 되지 않냐?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큰일 나요. 중개보조원이 중개를 할 수도 있잖아. 잠깐.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냐면 저 중개보조원에서 중개하면 안 되는데 저 이런 중개는 이런 부분들은 중개했어요. 가 근거로 남아요. 따라서 굳이 사진 명함을 보낸다면 누구 이름으로?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당신에게 집 보여줬던 사람은 저희 사무실의 중개보조원입니다를 개공이 알려야 돼요. 다 건들 것 같아 그러면. 그러니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뭐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힌트 하나 드리고 싶은 건 명찰 그거 하나 만드는데 얼마 안 들어요. 한 5만 원이면 돼. 하나 만들어요. 색깔 다르게. 우리는 구청에서 만들어주니까 그거 쓰고 중개보조원용 명찰 만들어. 중개보조원. 네. 자, 미리 하나 말씀드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인 방법으로 당신이 중개보조원이라는 사실을 알리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개업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안 지려면 저렇게 중개보조원 교육 별도로 시켰다라는 사실을 남겨두시면 그러면 조금 더 안전하게 여러분 개공인 여러분 자신을 지키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 중개보조원이라는 걸 알려줘야 되고요. 중개하시면 안 되죠, 실장님? 알고는 계시죠? 라고 설명하시고 사인 하나 받아두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딱 거기까지는 해두세요. 그래야 경각심을 가지고 선을 안 넘으시죠. 네. 오래된 중개보조원은 자기가 개공인 줄 알더라. 네. 항상 경각심 심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이제 드디어 다 끝났어요. 요약을 해보면 저런 식의 내용으로 요약이 가능합니다. 확인설명서 개정안 관련돼서 다들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지만 이제는 싹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 내용 기준으로 안전하고 전문적인 그런 중개 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제 강의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